조금 전 주요 뉴스 시작할 때 들려드렸죠. 청와대에서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이진성 재판관을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를 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충실하였습니다. 또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김희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 재판관일 뿐 아니라 법관 재직 시 법원 행정처 차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 경험이 있기에 장기간의 소장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입니다. 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 이수기 시사인 선임기자, SBS의 정승민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정승민 위원? 청와대가 한 10개월 만에 결과적으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논의안 부결되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 공석 상태가 한 10개월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 됐죠. 9개월 정도 됐겠군요. 예. 이진성 재판관, 당연히 헌법재판관입니다, 지금 현재. 2012년 9월 20일에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으니까 예. 임기를 따져보면 내년 9월 19일에 헌법재판관으로서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예. 즉 현재 소장에 대한 임기 논란이 많은데 이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결국 내년 9월 19일까지 그때까지 헌재 소장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한다면은 헌재 소장으로서 임무를 다하게 될 봅니다. 내년 9월까지다. 김희수 헌법재판관의 바로 다음 선임 재판관이다. 풍부한 행정 경험이 있다. 이렇게 청와대가 설명을 했는데요. 김희수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의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진성 후보자. 이진성이요?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제일 논란이 이 정리해달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판관 중에서 새로 재판소장을 임명할 때 임기를 잔여 임기로 할 거냐, 6년 새로 시작하는 걸로 할 거냐라는 걸 가지고 계속 이게 법적으로 미비하니까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달라. 그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안에서 새로 선임을 할지 아니면 밖에서 데려올지 이거를 이제 그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소장 공백에 대한 그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또 비난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일단 당장은 잔여 임기 쪽으로 가겠다. 근데 대법원장 추천 인사로 간 거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다음 김희수 소장 대행의 다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정치권의 정치적 중립 논란에서 좀 자유스럽고 그 다음번 가장 그 임기가 적게 남은 분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번에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6년의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분한테 소장을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읽을 수 있겠습니다. 네, 박상원 박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이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이제 헌법재판관이 된 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전체적 기조하고는 약간 좀 동떨어진 분일 수도 있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방금 이 기자 말씀하셨듯이 이 임기 문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9월로서 이제 이전 체제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6년 임기의 현재 소장 부분은 현 정부와 어떤 철학적 궤를 같이 하는 어떤 분을 찾아서 추천해서 좀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중이 좀 깔린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고 어쨌든 김희수 현재 소장 권한대행으로 굉장히 헌법재판소나 청와대가 어떤 정쟁의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남아 순방 전에 이 문제를 좀 일단락하고 순방하겠다 그런 의도가 좀 보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에는 새롭게 얼마 전에 유남석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는데 말이죠. 새롭게 지명하는 재판관을 6년 임기의 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지 않고 기존 재판관 중에서도 선임 재판관급에 속하는 이진성 재판관을 지명을 하고 내년 9월까지 시간이 있으니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새롭게 규정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 그때까지는 법이 개정될 거고 그렇게 되면 그 법에 따라서 온전한 임기 6년짜리 헌재소장 후보자를 이제 지명하겠다는 건데 과연 그렇게 될 경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연임 가능성도 또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을 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마도 현재 봐서는 잔여 임기만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새로운 사람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새로운 사람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신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임기 6년의 헌법재판소장 내 손으로 한번 꼭 지명하고 임명하고 싶다. 뭐 그런 의지가 좀 강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한 명의 지금 유남석 유남석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계속 시간을 좀 미루고 있었던 이유가 이제 법 정비를 해달라고 하면서 미루고 있었던 이유가 그 당시에 야당의 주장은 그러면은 우리한테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범하면서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지금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내부에서는 그런 항변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 자체가 결국 대통령의 인사권은 온전하게 본인들이 행사하고 싶다는 지금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남석 재판관은 그냥 재판관으로서 지금 하는 거고 지금 새로운 이진성 기존의 재판관을 일단은 후보자로 올려놓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헌법기관이 올 1월인가요? 탄핵 심판을 한창 심리하고 있는 도중에 박한철 전 소장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고 그다음에 이정미 재판관이 대행을 했고 그다음에 김희수 재판관이 대행을 하고 그렇게 보면 사실상 9개월 동안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건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원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정당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내용이 법적 제도적으로 불비하다면 빨리 국회가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것이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어쨌든 뭐 정리정돈을 좀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반면에 이 문제가 소모적 정쟁의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온 책임 또한 또 문재인 정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법과 제도의 미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면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서 좀 정리정돈을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정리정돈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장 공석인 상황이 벌써 9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은 권한대행 이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정상적인 체제로 운영돼서 헌법기관, 헌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국회, 사실 전해드릴 내용도 별로 없지요.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오늘도 국정감사장에 가는 대신에 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 더 강경한 투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특히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중단의 이유로 밝힌 내용이 바로 MBC 최대 주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문제 아니었습니까? 오늘 국정감사 가운데 한 곳이 바로 방문진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곳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진행이 됐을까요?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어제부터 일부 야당이 국감 거부 선언을 함에 따라서 현재 위원장께서는 당론에 따라서 위원회 개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제가 위원장 직무를 맡아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MBC 경영관리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진흥회 이사장으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문화방송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책상에 놔드렸지만 안 오시면 남은 국감 성실하게 임해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 이사장이 말하는 걸 보면은 국정감사는 뭐 여당 의원과 다른 당 의원들만으로 진행이 된 것도 그렇죠. 같아요. 뭐 들어오지 않더라도 국감 자체는 진행되는 겁니다. 특히 뭐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제1야당 빼고 나머지 여야 3당은 지금 다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국감은 진행은 됩니다.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 제1야당이 없기 때문에 좀 반쪽짜리 국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죠. 이게 지금 단순히 지금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에서 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면에 있는 11월 1일 날 그 대통령 시정연설, 이것도 지금 제1야당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고, 더 나가서 보면은 이제 정기국회 여러 가지 뭐 예산안 심의라든지 또는 뭐 법안 처리라든지 상당히 많은 이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여기에 과연 이 어떤 극적인 뭐 돌파구가 없으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언제 들어올지,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용주 이사장이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네요. 11월 2일에 이사회에서 이사장 불신임 안건이 올라와서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만약에 표결에서 찬성 의견이 많아서 통과가 된다면 고용주 이사장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고용주 이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생각입니다. 그걸 생각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예. 일단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표결이 이루어지면.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구조로 보면 이게 논란이 되는 게, 박문진 이사가 기존에 이제 6대 3에서 그 기존 구 여건이 6이고 현 여건이 4에서 이제 이게 반대로 지금 5대 4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과반수로 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올라와 있어요. 그 구 야당 의원, 현재 여당 쪽 이사가 발의한 게 지금 이사장 불신임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통과가 되면은 이사장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MBC 사장에 대한 그 불신임안이 아마 올라오겠죠. 예. 그 부분을 처리하는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박상원 박사는 MBC 지금 현재 노조원들이 파업에 돌입한 지 50일이 넘어갔고요. KBS도 비슷한 상황인데, 어쨌든 박문진에 대한 국정감사,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그 이사 선임을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6대 3에서 5대 4로 그 구조가 여당 추천 대 야당 추천이 역전되는 이 상황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방송 장악 의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정감사에 불참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겠다는 것은 뭐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자유한국당 입장은 이건 것 같아요. 6대 3에서 그 5대 4로 바뀌는 그 과정에 과거 이제 이른바 그 보수 진영에서 추천했던 이사에 대해서 노조가 지나친 과도한 인신공격과 몰아내기를 한 것 아닌가. 그 배후에 현 정권의 이른바 언론 장악, 방송 장악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추후 토론하겠지만, 어쨌든 그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위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노조가 과연 이런 방식으로 이사진의 숫자를 교체하려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뭐 문제 제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유한국당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같은데, 어쨌든 좀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뭐 제도화 수준 얘기하는데 추후 토론을 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느끼는 보수 진영의 위기감이 자유한국당의 국감 어떤 그 사보타지로 좀 표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수 진영의 위기감이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거부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말이죠. 현실적으로 고용주 이사장은 박문진 이사회에서 뭐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당연히 물러날 수밖에 없고, 이사직은 법적으로 유지하게 된다고 한답니다. 근데 MBC 사장 해임, 이 문제는 MBC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MBC 측에서 그건 결정할 문제라고 오늘 국정감사 답변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현실적으로 박문진 이사장이 물러나는 것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MBC 사장, MBC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뭐 사장 K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과연 달성될 수 있겠느냐. 특히 MBC 김장균 사장이 법적으로 만약에 대응하겠다고 하면은 상당히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물꼬가 빨리 트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일단 고용주 이사장 부분도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MBC 사장 부분도 지금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어느 시점이 되면 일단은 파업을 풀고 들어와서 그 제작에 참여하면서 그 안에서 프로세스를 진행해가는, 지금 첫 번째 박문진 이사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는 상황이니까 아마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될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장 부분도 아마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좀 해석의 여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방문진에서 의결을 하고 그러면은 아마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런 과정까지 다 거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영준 이사장이 이렇게도 또 대답을 했네요. 스스로 이 정도 상황까지 왔으면 박문진 이사장과 MBC 사장이 자진해서 물러나서 상황을 정리하는 게 도리 아니냐 그랬더니 고영준 이사장이 민주당에서 언론장악 문건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상당히 인위적인 작용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대로 순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야권에서도 계속 이게 방송 장악 음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만약에 MBC나 KBS가 지금처럼 파행으로 가고 있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적 논란이 없었다면 과연 이게 사장 교체의 문제, 이사장 교체의 문제가 이렇게까지 현안이 됐을까? 그리고 정치권이 모두 다 국감을 보이콧하면서까지 들어가는 사안이 됐을까라는 걸 한번 되돌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결국 그만큼 이게 정치적으로 공영방송의 문제, 정상화 문제가 이게 현안이 됐기 때문에 이 사안이 된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방송 장악 음모 그리고 어제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게 이사를 바꾼 적이 있다. 옛 여당이 추천한 것은 지금의 또 여당 추천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더욱 강경한 투쟁을 하기로 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중단에 이어서 오늘도 국감을 참석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저는 이런 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또 거기에 민주주의의 공기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의로운 정의로운 저는 투쟁이다. 또 강력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의 우리의 성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르면 오늘 오후에 해임 촉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또 어저께 임명된 이사진에 대해서 효력 정직 가처분 신청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한 9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9년 전에는 지금의 민주당 여당인데 당시에는 야당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7월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이 이명박 정권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언론기관의 중요한 자리를 자신들의 측근으로 채우는 노력을 지금까지 집요하게 펼쳐왔는데 오늘은 또 KBS의 신태섭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날치기로 해임했습니다. 이것은 절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언론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승민 의원, 2017년 10월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것과 2008년 7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이 좀 묘하게 비슷한 대목이 있어요. 입장이 바뀌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여야의 위치가 바뀌었고 당시에도 어제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 만난 자리에서 정권 교체로 여야가 바뀌면은 기존에 여당이 추천했던 몫은 바뀐 여당에서 하는 거고 야당 추천 몫은 또 바뀐 야당에서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게 한 전례가 있다. 바로 이제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가 했던 바로 이 신태섭 이사, KBS 이사 이 해임건인데요. 계속 이제 되풀이가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게 좀 이따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결국 박문진 이사의
추천권에 대한 게 명확한 이 규정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쪼개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아마 2008년 당시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최시중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을 찾아가서 면담하는 자리인데 뭐 표정들은 그렇게 뭐 격앙돼 있지는 않고 서로 미소를 띠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뭐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얼굴에도 미소가 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상당히 양측이다 좀 격앙돼 있었고 약간 목소리도 높아지기도 했었는데요, 말이죠. 여기서 저희가 단순히 8년 전과 9년 전과 지금 그때의 야당과 지금의 야당이 하는 얘기가 똑같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제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만나는 과정에서 얘기가 그렇게 나왔어요.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게 한 적이 있다라고 했더니 아니 이명박 정부 전부 적폐라고 하고 청산한다고 하면서 그걸 그대로 따라하느냐 이 얘기까지 나오면서 자유한국당 의원 입에서 사실 내가 자유한국당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 같은 당 출신이지만 이명박 정부가 다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죠.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맨날 법제화하자, 그다음에 뭐 방문진법이나 정수장학회 문제가 애매하다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책 논란이 5년 내지 10년마다 반복되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보면 그 당시 정현주 KBS 사장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한 인신공격들이 있었거든요. 있었고 그 당시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입맛에 맞게끔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서 지나치게 좀 뭐 그 정권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좀 저는 좀 통 크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는 언론 이 문제는 언론 본인들의 문제다. 언론이 정권 입맛에 따라서 움직였고 구성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가 반복된다면 다음 정권이 오든 그다음 정권이 오든 이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다른 회사에 대해서 제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KBS나 MBC 문제는 우선 구성원들의 어떤 자정 노력들 공기로서의 언론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내부적인 어떤 컨센서스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단 봐주고 두 번째는 좀 큰 흐름에서 정말 KBS나 MBC가 공영방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당이 될 수도 있고 야당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지속 가능한 정치 문화를 좀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정권과 언론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좀 큰 시야에서 큰 시각에서 새로운 어떤 관계 형성이라 그럽니까? 관행들을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현 정부에서 좀 했으면 하는 개인적 평론가로서의 바람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하나 검증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문화진흥회법에는 이사 선임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가 한번 검증해 보는 차원입니다. 이게 규정을 보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한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방문진법 6조인데요. 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원 선임, 방문진 이사를 포함한 임원 선임과 임기 관련 사항을 정한다. 지금 6조 1항이 나오네요. 예. 그래서 9명의 이사와 이사장 1명을 포함해서 감사 1명을 둔다. 이게 6조 1항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조항이 6조 4항입니다. 그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조항에는 누가 추천한다는 추천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명확하게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계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어떻게 했냐? 관행적으로. 관행적으로는 여권이 6명, 야권이 3명을 추천하면 그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을 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근데 바로 이 애매한 조항 때문에 이번에 구여권이죠. 구여권 추천인사 2명이 물러나면서 야, 이 사람들에 대한 추천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자유한국당은 이 사람들이 과거 우리가 여당 때 추천했던 인사들이니까는 나머지 자녀 임기만큼 수행한다면 그건 우리한테 있다. 보궐이사 추천권이. 하지만 또 민주당은 그거하고 이것도 별개의 문제다. 어디까지나 방통위가 새로 뽑는 거다. 이거는. 여기에 정치권이 개입하면 안 된다. 추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즉 이사 추천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방문진법 개정. 이게 대정되지 않는 한 계속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어디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 뿐이다. 법에는 분명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라고만 돼 있지. 예. 어디가 추천한다는 건 없다.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왔으니 예전에 우리가 추천했던 이사가 2명이 그만뒀으면 그 후임자도 우리가 추천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근데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은 여당 추천 몫의 이사가 그만뒀기 때문에 여당이 추천을 해야 된다. 그것이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다.
이제 이것이 방송통신위원회 논리인데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아예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좀 바꾸자라고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발의한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방통법 개정안이죠. 예, 박홍근 의원이 발의했다고 하는데. 그게 2010, 이것도 조금 어려운 얘기 안에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인가요? 7월입니다. 네, 7월. 7월. 그래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보면 이제 KBS, MBC 이사 임명에 관련돼서 여당 7명, 야당 6명 추천해서 13명으로 구성하자. 이렇게 되면 이제 13명의 이사가 KBS, MBC 사장을 임명할 때 특별 다수제라고 해서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을 하자. 이런 방송법 개정안을 2016년 7월에 현재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여당 7명, 야당 6명 추천해서 13인으로 구성하자. KBS, MBC 사장 임명과 해임은 특별 다수제라고 해서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자. 사실 내용이 좋아요. 저대로만 된다고 한다면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되더라도 저대로 시행한다고 한다면은 크게 뭐 여야 간에 분쟁이 생길 소지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근데 이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KBS는 현재 이사가 11명이에요. 그래서 7대 4로 지금 여야가 구별이 되는 거 추천 인사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장을 선임하게 돼 있는 거고 MBC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명인데 6대 3이었어요. 방송문화진흥회가. 예, 방송문화진흥회가. 그래서 이제 MBC 사장을 선임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숫자가 다른데 여기를 똑같이 13명으로 하는데 13명으로 해서 여당이 7, 야당이 6. 그러면은 1명 차이밖에 안 나는 거고. 그런데 사장을 선임하거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특별 다수제를 도입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통과하게. 그러면 당연히 어느 한쪽의 사람들이 많이 찬성을 해줘야지 그게 통과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은 7대 6이니까 한 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거기에 이제 사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쪽에서 비토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발의를 했는데 그거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약간 변화가 생긴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에 방통위의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근데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너무 이 무소신, 그러니까 무색무취한 사람이 기계적 되는 거 아니냐. 중립을 지키는 사장이 그렇죠.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신 있는 사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이후에 약간 논란이 또 있었죠. 현 여당의 기류가 좀 변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해석을 하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민주당 당신들 입장 바뀐 것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야당의 지적이 있었고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게 이제 펜딩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은 그게 우리 당론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재확인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당론이고 이 부분이 논의가 되면 진행할 수 있다라는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좀 통과시키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국 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걸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그 첫 번째 고리가 되겠죠. 박상원 박사님, 그러면 이번 KBS, MBC 현재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KBS, MBC 사장의 퇴진 문제와 뭐 또 퇴진한 다음에 새로운 사장 선임 이런 문제들이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 이렇게 또 약속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국회가 뭐 정상화되는 하나의 또 물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말이죠. 그렇죠. 뭐 민주당이 약속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정권 초기에 대통령의 한 말씀은 굉장히 천근의 무게를 갖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MBC, KBS 사장이 이 소신 없이 무색무취한 사람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 그럼 거기서 소신이 뭔가의 문제거든요. 방송사 사장의 소신과 예를 들어 정치부 데스크의 관점이 다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반복적으로 이런 논란이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영주 이사장 같으면 사장은 아니지만 지나친 소신이 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 소신이. 그렇다고 본다면 가장 합리적인 것은 그 주영인 앵커 말씀하셨듯이 박홍근 의원의 이 안 정도는 국회 안을 들여다보면 여든 야든 대부분 합리적이라고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 소란의 일단락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이 법안을 빨리 그 민주당과 한국당 그다음에 제4당이 합의해서 통과가 된다면 이 논란은 좀 일단락 될 것 같고 또 역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큰 어떤 성과 중에 하나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상황 지금 방송문화진흥법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하나의 법으로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가 이 내용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어떤 법적인 문제를 갖고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현재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여당이 민주당은 당연히 비판할 것 같은데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정의당, 다른 정당들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얘기가 중요한 이유는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해임 촉구 요구안 내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정말 국회에서 처리가 될지 이 부분과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인 MBC의 박문진 이사는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가 아닙니다. 박문진 이사 추천권은 현행법에 따른 정당한 방통위의 권한이며 과거 일까지 생각하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식의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국민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주장입니다. 법과 당연한 상식에 따랐을 뿐인데 무슨 명분으로 국정감사를 무산시킨단 말입니까? 도대체 방송문화진흥회가 뭐라고 대한민국 국회의 국정감사를 멈춰 세웁니까? 방송을 장악한 당사자들이 어제부터 국감을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어떻게 장악한 방송인데 내놓느냐고 생각한다면 꿈 깨십시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시대의 흐름과 되돌림에 반발할 게 아니라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에 동의하면 됩니다. 이번 박문진 이사 보궐 선임 과정은 이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방통위원장이 방송 장악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자유한국당이 제출하겠다는 해임 건의안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진정성이 인정되려면 민주당이 제출해 놓은 방통법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비슷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도 자유한국당 상당히 강경한 톤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바른정당은 일단 자유한국당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입장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해임 촉구 요구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제적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만으로는 안 됩니다. 국민의당에서 한 24명 정도가 이탈을 해서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단, 거부. 이 상황은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아마 계속될 것 같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자세히 여러분께 그때까지 진전된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달 10일로 잡혔습니다. 홍종학 후보자 이제 인사검증 받아야죠. 청문회도 잡혔으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홍종학 후보자의 가족, 재산 문제를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있을까? 더군다나 또 경제학자 출신, 경제 전문가고 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가장 경제 통으로 이루어 불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난데없이 나온 게 이제 이 아파트 증여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증여요? 예. 뭐 일찍이 나왔던 게 이제 중학생 딸이 그 할머니죠. 할머니로부터 뭐 건물 증여받았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본인도 역시 장모로부터 이 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 딸이 지금 건물주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건물주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상가 얘기고.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홍종학 후보자는 전체 재산을 49억 5천만 원이라고 2016년 기준으로 그렇게 신고를 했고요. 국회의원 시절에. 근데 거기 내역을 보니까 그 딸내미가 지금 중학생인 딸이 이제 8억 정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내역을 살펴보니까 할머니가 그 자식한테 물려준 건물이 있는데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4분의 1의 소유권을 그러니까 손녀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손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지금 이제 8억이 좀 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게 그런 거고 이것 때문에 증여세를 이제 이게
자식 사위와 딸과 손녀가 이제 다 나눠서 가졌기 때문에 쪼개서 주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쪼개기 했기 때문에 이게 세금을 좀 줄이려고 한 거 아니냐. 증여세를 줄이려고 했던 건 아니냐. 왜냐하면 증여세라는 게 면세 구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액수가 줄어들면은 결국은 세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원래는 아버지 대로 왔다가 또 손녀대로 내려가면은 2번 원래 증여세를 내는데 이게 이제 격세 증여라고 해서 그러니까 좀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바로 손주나 증손주한테 증여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왜 어린아이들이 주식이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끔. 그러니까 그런 격세 증여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본인은 어쨌든 적법하게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다 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간에 홍종학 후보자가 이런 경우에 흔히 일반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네요. 결혼을 잘하신 모양입니다라고 얘기는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장모의 재산을 증여를 받았다, 넘겨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홍종학 후보자가 의원 시절에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이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소신을 국회에서 강력하게 피력을 해왔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 홍종학 후보자의 발언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명확하게 이 부의 대물림과 관련한 홍종학 후보자의 국회 발언은 찾기가 좀 어려웠고요. 비슷한 취지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걱정하고 특히 부자는 더 돈을 벌고 중산층과 서민은 더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에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한 그 국정감사 때 발언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양극화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 구조화되는 것을 우리가 막지 못하면 그 대상이 되는 이제 서민 중산층의 민생 파탄이 당장 문제가 되고요. 지금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요, 근로의욕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가진 사람들만 가지게 되고 나는 아무리 일해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저런 소신을 갖고 피력했던 후보자가 어쨌든 상당히 또 장모로부터 본인 또 배우자 이제는 딸까지 재산을 물려받았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면 인사청문회 과정이 녹록치 않겠어요? 우선 첫 번째는 이 홍종학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적격한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경실련 교수, 경실련 해서 재벌 문제와 편법 정여 문제를 비판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런 혁신성장의 문재인 정부의 핵심이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활성화시켜서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종학 전 의원이 과연 이 장관직과 적합한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말 이제 그 공직자들은 말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분이 재벌 대기업은 암세포다. 그 중에 편법 정여 문제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홍종학 의원 딸 정여 문제는 누가 봐도 편법 정여죠. 사실은 편법 정여니까 본인이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본인 문제는 정작 예를 들어서 이렇다 하면 어쨌든 장관 되고 안 되고 보다는 굉장히 비판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근로의욕 말씀을 하셨는데 이 뉴스를 보면 저도 친구들하고 아래소리를 하면서 장모님 뭐 하시노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동안 공인으로서 본인이 했던 말과 그다음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의 괴리와 간극을 어느 정도 좀 충실하게 설명할 수 있지 저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사청문회 전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차원에서 야당들의 반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당들의 반응. 자유한국당은 지금 국정감사 거부 투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다른 야당들의 반응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새 정부의 인사참사가 아직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과 경제정의연구소장을 역임한 홍 후보자가 평소 과다한 상속증여 등 부의 세습이 서민의 의욕을 꺾는다면서 반대하던 사람입니다. 이쯤이면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내로남불 종목 코리안 시리즈 우승 후보감입니다. 부자 장모 없는 사위들, 부자 할머니 없는 아이들의 한숨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홍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것은 중소벤처기업에 종사하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의욕을 꺾는 것입니다. 홍종학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의 경우는 정말 심해도 너무 심한
내로남불인 것 같습니다. 4년간에 무려 부동산으로만 30억 이상의 재산이 늘어난 그런 상황인데도 정예세를 다 냈으니 문제될 것 없다는 그런 주장만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훨씬 지났고 또 이전의 지명자가 사퇴한 지 38일이나 지나서 찾고 찾아서 내놓은 후보자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지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런저런 변명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겠지만은 정말 심해도 너무 심한 내로남불이고. 예, 홍정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1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과연 정치인 불패, 의원 불패 신화가 이번에도 계속될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 소식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색적인 모습이 사진에 잡혔다고요? 그렇죠. 어제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인데요. 한번 화면 보시면은 예. 이게 일단 가장 특징이 있는 게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보통 대통령 행사에 의전에 대통령이 가장 맨 앞에 앉습니다. 맨 앞줄에 예. 가운데 앉겠죠? 그렇죠. 보통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맨 앞은 광역단체장이고요. 두 번째 줄은 기초단체장.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상 받는 공무원들이나 시민들 같이 세 번째 줄에 현재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진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저건 저도 처음 보는데요. 저렇게 대통령이 네, 처음 있는 예, 세 번째 줄에 가서 서 있어도 어떻게 얼핏 보면 저 빨간 동그라미 없으면 모를 뻔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예. 지방자치의 날이라는 이런 상징성 때문에 단체장들을 이렇게 앞에 세운 거죠. 예, 군수가 사진을 하나 찍은 게 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진인가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저 송기섭 충북 진천 군수인데요. 그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SNS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뒤에 앉아 있으니까 저기 참석자들이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그 프로야구 시구하러 갔을 때도 사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었는데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비밀로 해서 몰랐다고 나중에 예. 약간 블레임을 하던데요. 사진 보니까 처음에는 대통령 몰래 살짝 찍으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알고서 얼굴을 이렇게 쑥 내밀어준 쑥 내민 거죠. 예, 근데 그런 사진 같아요. 예, 저것뿐만이 아니라 복귀왕 아산시장이 그 옆에 있고 또 염태영 수원시장도 옆에 있거든요. 근데 본인들도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거기 대통령이 그때마다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서 웃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서 사진들을 다 올렸더라고요. 기초단체장들 입장에서는 광역단체장들은 이렇게 지금 두 번째 간담회도 하고 말이죠. 볼 기회가 있었지만 기초단체장들은 사실 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대통령 내년 보기가? 6월 지방선거인데 저 진천군수는 대박 아이템 하나를 득템했다. 저거 좀 올려놓으면 선거운동에 얼마나 도움 되겠습니까? 근데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야권 출신의 현 야권 출신의 자치단체장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서도 이 사진을 찍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니까 정당을 떠나서 본인들로서는 내년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나쁘지 않은 아이템이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미국 공화당 의원들도 오바마 셀카를 찍는다거나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격의 없이 소탈한 모습을 보여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